이번에는 학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세상. 벌써 제목부터 저는 약간 솔깃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디지털 시대에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현실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이노 교수님 모시고 투자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층고가 높아서 좀 하울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특히 이렇게 부산에서 NFT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NFT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부의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하기 전에 화폐가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산이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이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디지털 자산 중에 중요한 자산이 바로 NFT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술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이슈와 또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양력이고요. 저는 이제 컴퓨터 학자지만 신한은행 사회이사와 금융위의 다수 자문을 역임하였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다 요 옆에 부산 머니쇼가 하는 거 있는데요. 다 사실은 아날로그 머니 위에 모든 금융 시스템이 올라가져 있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머니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탈중앙화된 디지털 머니인 비트코인으로 위시해서 이제는 기업이 디지털 머니를 발행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걸쳐서 DM으로 가고 있고 또 카카오가 크레이튼이라는 디지털 머니를 발행하게 돼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가 디지털 머니를 발행하는 법정형 디지털 머니, 즉 디지털 위안화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전한 탈중앙화된 디지털 머니, 기업이 발행한 디지털 머니, 국가가 발행한 디지털 머니, 이 세 가지가 서로 경쟁하면서 보완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보면 그 코닥이라는 120년 된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15만 명이 15,000명, 90%가 잘려나가고 주가가 지로로 수렴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소니의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가 나오면서 사실 힘도 못 쓰고 있고 또 아날로그 전화기가 디지털로 나오면서 사라져 버렸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아날로그의 120년 된 절대 강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디지털이 이러한 강력한 파워가 있냐 보면 우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날로그북과 디지털북 여러분 어떻게 디지털북 좋아하세요? 네, 저는 요즘 이제 읽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제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어떤 책이든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 5분 내로 바로 그 책을 받아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바로 디지털의 힘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은 제가 몇 페이지에 몇 분 동안 봤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프로그램이 가능해서 눈이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폰트 사이즈를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단어는 자동으로 사전을 찾아주기도 하고, 또 내가 눈이 피곤하면 얘가 대신 음성으로 읽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디지털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가 남아요. 제가 이쪽에 얼마큼 빠르게 읽고 얼마큼 이해가 잘 되는지를 알아서 이 책을 읽고 나자마자 너는 이 책을 좋아할 거야 하고 바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날로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마지널 코스트, 그러니까 처음 책 하나를 만들기 위한 모든 R&D 비용이 빼고 두 번째 책을 만들 때는 종이와 제본값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책 같은 경우는 10,000권을 찍어내고 100만 권을 찍어낼 때 바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디지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복사를 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이 다 있기 때문에 100만 권을 찍어내거나 1억 개를 복사해서 보내는데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나스닥의 10대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디지털 기업이에요. 왜냐? 오른쪽에 이쪽에 보시면 매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10,000명이 사용하나 100만 명이 사용하나 1억 명이 사용하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핏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에 보면 디지털 기업이 더 가치를 갖고 1조 달러를 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와 같이 아날로그 기업들이 못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나오면서 매출은 지금보다 작지만 지금의 가치로 따져보면 KB국민이나 신한은행보다 더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 인터넷이 나오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0불을 보낸다 했을 때 이 10불이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의 통장 거래장부에서 10불을 마이너스하고 B라는 사람의 통장 거래장부에서 플러스 10불을 함으로 해서 부의 이전 효과를 거래장부의 조작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장부를 누구나 다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중앙 시스템 컴퓨터에다 넣고 그걸 철통같이 지키는 것이 지금의 현재 금융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역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장부를 모든 컴퓨터에다 다 집어넣고 서로 검증하게 함으로 해서 한 사람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10불이 아니라 100불로 위변조를 한들 다른 컴퓨터는 다 10불 갖고 있고 검증하면서 왜 너만 10불이냐 해서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묶여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의 51%를 차지하지 않는 한 위변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절대 위변조되면 안 되는 정보,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넣고 이제 안전하게 원본을 다룰 수 있는 원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계좌 번호,
이 계좌번호에서 이 계좌번호로 15 비트코인이 갔다. 이런 거를 모든 컴퓨터에 놓고 서로 검증한다라고 했을 때 부탈리가라는 19살 된 대학생이 생각하기에 여기다 프로그램도 넣자 라고 하고 이 프로그램을 모든 컴퓨터에다 다 넣고 서로 위변조를 검증을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고치지 못하도록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스마트 컨트랙이라 그러는데 그것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화만 되는 그 폴더폰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OS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고 이거 위에 우리가 말하는 NF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올라가서 서로 거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폐가 디지털 전환이 됐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자산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하면 데이터, 파일 속에 있는 데이터와 그것을 형성하는 컨텍스트, 그죠? 메타데이터가 합쳐서 그거 안에 가치를 갖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 에셋 하면 이제 소유권을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 파일을 여러 개를 복사를 하다 보면 원본과 복사본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러면 어느 게 원본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를 바로 아까와 같은 블록체인 원리를 통해서 이게 원본이야 라고 모든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하는 모든 자산,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것에다가 소유권이 누구 거다라고 하고 그것을 사고 팔 때 그 값이 얼마야 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 연사들이 설명했던 그림 파일이 있고 이 그림의 소유권을 주고 이게 시장에서 얼마라고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소유권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고 중개하고 매매하고 하는 모든 그런 관리 기능이 가능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시장이 단지 그림 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리피테이션 또 커멘트 등 수없는 이 저널 포터 뭐 저스티스 맵 뭐 워크 모든 것들이 디지털의 파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돈이 되는 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디지털 자산이 중요하냐? 디지털 자산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경제의 가치 표준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빠르고 싸고 편리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쓰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기존 은행에 비해서 쓰냐? 왜냐하면 내 손 안에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빠르고 싸고 편리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쓰게 된다. 결국은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핸드폰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같은 것도 뭐 10억, 20억이 하지만 제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 10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을 오운하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 토크나이제이션, 토크화를 통해서 분할 소유가 가능해서 누구나 디지털 자산의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가 10억이라 그러는데 그 10억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간다 그러면 요즘 대출 다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토큰화해서 1억이든 5억이든 7억이든 그 토큰을 전 세계에 유동화 시켜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자산의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랬죠.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자산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송이 되고 저장이 되고 판매가 되는지 그 조건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날로그 자산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 다음에 지능적인 디지털 자산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래들이 거래 장부에 남아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떠한 아날로그 자산보다 우리가 땅이나 부동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디지털로 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로 부동산 같은 경우 이렇게 100억짜리 강남 빌딩이 있는데 제가 좋은 건 다 알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신탁 회사에 맡기고 주식 유동화를 한 것을 토큰화해서 이 카사코리아라는 회사가 그거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5천 원 단위로 그 빌딩의 소유권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와 같이 이런 빌딩에 지금 5천 원 단위로 경우에 따라서는 5,100원도 되고 뭐 4,900원도 되고 하면서 그 부동산의 평가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 임대 수익이 3개월마다 계산이 돼서 그 토큰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포션만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큰만 갖고 있으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100억짜리 빌딩이 200억이 됐을 때 양도소득도 그와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같은 서민도 그 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해서 경제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플랫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금이죠. 1g을 토큰으로 해서 그 소유권을 전 세계에 사고 팔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산, 부동산, 금, 은, 석유 이런 것들이 다 토큰화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지적 재산권, 특허 같은 거, 또 내가 어느 위치에서 뭐를 결제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BTS가 했던 그런 컨텐츠, 게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토큰화돼서 거래가 되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FT를 보면 이런 데이터 단위로서 고유하면서 그다음에 상호 교환할 수 없는 그런 토큰으로 보는데요.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나 그림이나 제가 했던 노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디지털 자산이 돼서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2030 MZ 세대들이 직장에 꼭 가야만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휘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 규모는 이번 1분기에 $2 빌리언, 지금 제가 알기로는 $5 빌리언 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매년 작년에 비해서 20배 내지 50배 급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20%는 1,000불 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80%는 1,000불 밑에 얼마든지 다양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밸류 체인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월렛을 가지고
마켓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작품을 사고 또 팔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 NFT 발행사는 그 작품을 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이 사람의 소유권을 또 보장을 해 주기도 하고, 또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큐레이션도 해주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마케팅이나 평가 회사를 통해서 거래소에서 평가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작품을 잘 만들어 그러면 발행사에 가서 발행을 하면 되고, 나는 작품을 잘 만들지 못하지만 어느 작품이 돈 될 것을 알고 있어, 또는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 그러면 평가사에 가서 내 평가를 올리고 그 평가 자체가 또 돈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FT를 갖고만 있으면 뭐하냐, 메타버스 내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활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NFT를 담보로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식 담보 대출처럼 NFT 담보 대출까지 가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보고 어디가 누가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하면 부에 또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NFT로 뭘 가지고 도대체 NFT를 하냐? 그래서 이 오픈시 같은 데 보면 뭐 분류가 있죠. 뭐 아트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이제 어저께 뉴스에서 보면 BTS를 이제 NFT로 소장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BTS하고 또 그 언비트랑 서로 협력을 해서 지분 수합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BTS가 했던 굿이즈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NFT화해서 우리가 참여할, 부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옥션에서도 아트에 대해서 NFT를 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이 MZ 세대의 부의 기회를 같이 나눌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2030년이 되면 국내에 한 1천조 규모의 그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의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스포츠, 그래서 우리가 영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 크리켓이라고 공을 풀밭에서 치는 게임인데요. 굉장히 이것들을 이제 NFT화를 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NFT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EA 하면 게임의 또 제일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EA도 NFT를 앞으로 모든 게임 인더스트리의 퓨처가 된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또 프랑스 회사는 이런 그 스포츠 카드죠. 그런 것처럼 스포츠 카드를 NFT화해서 내가 원하는 선수들을 드래프팅해서 그 게임에 해가지고 그 한 시즌을 또 이길 수 있는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게임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FC 바르셀로나도 NFT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연예인, 그죠? 우리가 팬심이 있는 것, 연예인, 그다음에 스포츠에 있어서 선수들이 각자가 NFT를 발행을 해서 그것이 후원금 같은 기능을 가지고 그 선수가 잘 나갈 때 그 선수가 발행했던 NFT, 이 디지털 자산도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이러한 잘 나가는 선수뿐 아니라 중진 밑에 후보들도 미리 투자를 했다가 그 선수가 뜨게 될 때 그 전에 샀던 NFT 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선수들, 예비 선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육성 플랫폼이 NFT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속에 뭐 루비통이라든지 뭐 이러한 명품 회사들도 NFT 게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언 히트를 품고 NFT에 접목해서 글로벌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 그런 미르사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채출한 광물을 바로 NFT화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고요. 또 컴투스도 스포츠 게임 NFT를 융합을 해서 새로운 캔디 디지털에 투자를 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캔디 디지털은 세계 스포츠 리그의 라이선스를 확보하죠. 이제는 앞으로 그 IP 컨텐츠에 대한 IP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디지털 기술인 디지털 전환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NFT를 실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루비통이라는 이제 명품이 있는데 우리가 가방을 하나 사면 그 고객의 핸드폰에다가 바로 그 가방에 유일무이한 NFT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방이 중고품으로 팔려 나갈 때 그 NFT도 새로 사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 사람이 가게에 가서 NFT를 보여주면 이게 진품인 것을 믿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FT가 진품 인증에도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인기가 있는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아바타가 입고 있는 그 디지털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NFT화해서 이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NFT 마켓을 열어서 메타버스 내에서 이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이제 앞으로 가는 모든 대세가 될 텐데, 그럼 여기에는 문제가 없냐? 법적 규제적 이슈는 없냐? 제일 문제가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이 되냐?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해당이 되면 금융위원회 또 자본시장법 뭐 특검법에 대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라이센스 받기가 돈이 많이 들고 엄청나게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다 보면 스타트업들이 이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저께 뉴스인가 보면 NFT는 결제 수단이 아닌 유일무이한 소유권으로 그거를 소유하는 그런 걸로 본다면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금융위원회가 했는데, 다만 그것이 투자 수단이 되거나 결제 수단이 되면 가상자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또 그래서 참 애매한 말을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전 세계가 아직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쪽의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술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NFT 할 수 있냐, 그 특허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 NFT 소유 이외에 활용하는 방법, 갖고만 있는 건 좋은데 그거 어디다 쓰냐, 여기에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NFT를 100만 원에 샀는데 이거를 2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자산이 아니면 세금이 없다. 우리가 미술품 같은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직도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라는 것이 이슈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특허법 이제 NFT가 갖고 있는 뭐 지적 재산권에 있는데, 그것들과 NFT의 관계, 그러니까
창작자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그리고 그거를 NFT로 팔았다고 해도 그 실제적인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창작자가 자기의 지적재산권을 모두 다 NFT에다 얹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것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미래는 전 세계 GDP의 10%,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1.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7, 8배 이상이 바로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운영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예측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부의 미래는 이런 NFT를 발행하는 회사, 또 이거를 평가하는 회사, 또 이거를 거래하는 거래소, 이것들이 법적으로 잘 셋업이 될 때 전 세계에 있는 디지털 자산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거기서 수수료만 얻는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아날로그로 돼 있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디지털로 전환하여서 글로벌로 나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